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일요일 06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6시에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혜장 항상 늘 즐거워. 늘 즐겁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천회장한테 희망 고문을 당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멘탈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띠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3년 동안 아주 주구장창 떠들었더니 이제 목도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 관리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날도 더워지고 기력도 빠지는데 아주 몸 관리 잘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품격. 너와 나가 품격이 돼야, 품격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아무리 온라인 상이라서 하더라도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진짜 품격 떨어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품격 있는, 구독자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그 화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 템포를 쉬어준다. 말하기 전에 한 템포를 쉬어줍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생각을 곧바로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지는 않고 그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하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할 때하고 침묵할 때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지며 어설프고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낫더라. 세 번째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책임지지 못할 비판이나 평가는 상대한테 상처를 줄 뿐이더라니까죠. 상처를 줄 뿐이더라.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상대의 생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말을 끊게 되면은 상대는 말을 다 못하고 오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명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질문을 많이 하자.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말에 토를 달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겁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듣는다. 여섯 번째는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을 하자. 문제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면은 문제 해결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일곱 번째,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진 않는 거예요. 대화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감정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언성을 높이지 않다. 알겠습니까?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서두르지는 않고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하고 즐겁다는 거죠. 한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서 대환영입니다. 신제품 출시만 기다리다가 결국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샀다. 결국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무엇을 샀냐?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삼성전자가 2년여 전에 출시한 스마트 밴드가 있어요. 스마트 밴드가 있는데 이 갤럭시 P2야. P2가 이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네요.
이게 49,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돼 가지고 마니아층을 형성을 했는데, 그 후속작 출시가 무기한 연기돼 가지고 가격이 정가 대비 3배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15만원에서 17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더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이게? 갤럭시 P2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꼽혀요. 2020년 그 출시 후에 사실상 단종됐는데, 이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30만원대에 팔리는 3년대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한의 기능만 제공을 해서 이 복잡한 기기를 조작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갤럭시 P2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그런 소비자들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기능인 심박수, 걸음수, 시계, 알람 이런 건데, 이거보다 정교한 기능은 사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이런저런 기능을 설명을 해도 결국 사용하는 기능은 4개뿐이더라. 4개뿐이더라. 갤럭시 P2는 그 걷기, 달리기, 로잉머신 하여튼 5가지 운동 기록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고 수영, 자전거, 필라테스 등 90여 가지 운동을 이제 수동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이제 수면 상태랑 스트레스 지수 등도 분석을 해주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건 배터리 용량이에요. 최장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갤럭시 P2를 선호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갤럭시 P 매니아들은 후속 제품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작년 말에 해외 IT 매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P드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갤럭시 P하고 이제 사진 있는 게 샤오미 Mi Band 5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제품이 나올 경우 전작과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효율성, 기능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산소 포화 센서, GPS 수신기 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삼성은 그 갤럭시 P 시리즈의 신제품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 샤오미와의 그 스마트 밴드 전쟁에서 밀리면서 신제품 출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고, 중국 업체들이 저가 스마트 밴드 시장을 가격 공세로 장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갤럭시 P2의 경쟁 제품으로 거론됐던 샤오미 Mi Band 5가 39,900원으로 1만원가량 저렴했죠. 삼성은 그 중국 기업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죠. ODM을 이제 맡겨가지고 갤럭시 P2의 생산 원가를 낮췄지만은 판매량 측면에서 샤오미한테 크게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샤오미는 지난해 미 밴드 7에 이어서 상위 모델이 있는데 미 밴드 7 프로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는 7월 예정된 갤럭시 건팩에서 갤럭시 핏을 공개할 경우에 샤오미 미 밴드와 다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이런 나와가지고 진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비싸게 팔리는 게.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있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삼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 솔직히 유료한다고 해서 삼성이 욕먹을 일이 아닌데 진짜 삼성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한번 잠시 얘기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애플페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의 그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누리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이 호구냐, 높은 수수료 장사까지 하는 애플은 여론 문매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고심 끝에 이제 통큰 결단을 했어요. 통큰 결단을 했는데 삼성페이의 그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유지하기로 했고, 애플페이로 촉발된 그 한 해 수천억 원의 카드 수수료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죠.
애플페이에 이어서 삼성페이까지 결제 수수료를 받으면은 카드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가지고 결국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대표 기업 삼성이 자국 시장에서 애플처럼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삼성의 무료 결정에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현대카드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현재 쏠리고 있고, 현대카드가 애플의 건당 0.15%의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 가장 높고 중국의 5배 수준이에요. 신규 가입자의 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수수료 부담으로 결국 애플페이를 쓰면은 쓸수록 현대카드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TV 광고까지 선보이는 등 많은 비용을 애플페이 확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를 무리하게 끌어들인 현대카드 때문에 삼성페이도 이제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생겼고, 삼성페이가 이제 애플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 1위인 삼성페이가 애플페이하고 같이 이제 0.15% 수수료를 부과한다면은 업계에서는 연 700억 정도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체 간편 결제 업체로 확대될 경우 그 규모가 한 해 수천억 원대 달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그 삼성전자는 10여 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성페이 관련 무료 수수료 연장을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카드사들이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늦어도 8월까지 삼성과 새로운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삼성은 애플페이에 올인 수수료를 퍼주고 있는 현대카드에 상당히 화가 난 것으로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대카드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화가 기정사실화됐죠. 삼성이 애플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도 아닌 국내 시장에서 같은 국내 기업이 애플에만 펑펑 퍼주니 화가 안 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료 유지 결정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주면서까지 애플페이를 과연 도입해야 하는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죠.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그 파급력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으로 한 달 만에 신규 카드 발급 35만 장을 넘기는 등 국내 고객 유치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카드 이용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개 편의점과 같은 소액 결제처인데다가 가입자 대부분이 2030 세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호구가 되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 삼성 SDS죠. SDS가 지난해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전체 매출의 80%가 넘는 4조 2천억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특히 내부 거래 중에 그룹 내 맏형 우리 삼성전자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의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로 삼성전자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도입한 만큼 삼성 SDS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에 따르니까 삼성 SDS가 지난해 내부 거래를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이 4조 2188억,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이는 삼성 SDS의 전체 매출 중 81.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 3.3%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삼성 SDS의 그 내부 거래 매출 대부분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삼성 SDS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총 2조 571억, 전체 내부 거래액의 88.8% 차지합니다. 사실상 삼성 SDS가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나머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규모와 맞먹는 셈이고, 삼성은 삼성 SDS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라는 거죠. 이렇게 삼성 SDS는 수년간 클라우드와 물류, 이렇게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내부 거래 비중 축소에 총력을 다했는데, 덕분에 지난 2017년 87%에 달했던 내부 거래 비중을 80% 초반까지 떨어뜨리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추세가 뚜렷하다 보니
계열사들의 시스템 통합 수요 역시 함께 증가를 했고 내부 거래 감소 추세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지난 2021년 일시적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던 내부 거래 비중이 다시금 상승세로 나섰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 SDS의 높은 내부 거래 비중과 함께 삼성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삼성의 성장세에 따라서 삼성 SDS의 실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SDS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이 지난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 SDS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가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비상 경영체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SI에 사용하는 비용 지출을 줄일 경우 삼성 SDS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DS의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실제 하이투자증권이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조 한 2,86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SK는 한 6천억, 이베스트가 4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SI 업계 특성상 그룹 내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의 존재감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오전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